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52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전담 병상을 늘리고 있지만 병상 대기자는 다시 1,000명대를 넘긴 상황입니다. 한편 소아청소년들의 감염률이 성인을 추월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소아청소년의 최대 4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흘째 7,000명대입니다. 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로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를 네. 하면서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이제 확진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네. 현재 추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재 추세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져서 노인층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이나 접종률이 낮아서 생기는 감염 중심이다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청장년층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효과, 겨울철이라고 하는 효과가 겹치면서 이제 5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아마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이런 추세 속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다시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이런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확진자 수가 너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네. 정부가 병상과 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는 조치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짧고 굵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방역 조치의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5차 유행이 끝나기까지인 아마 3월, 4월 정도까지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확진자 증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에 수반되는 병상과 인력의 강화, 보건소 방역 인력의 강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같이 아마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 관련해서 인력이랑 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군 병상을 134개 추가하고 군의관 40명도 추가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지원들이 의료 체계에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고 군 병원의 수준이 정말 중증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등증 환자 또는 중환자 중에서 약간 경한 환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환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체육관에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체육관 병상을 지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체육관 병상이라고 하면 금방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이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동원하고 진료 체계를 갖추는데 적어도 뭐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병상도 문제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뭐 체육관에 병상을 차리면 거기서 환자를 볼 인력을 어디서 데려올지 또는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체육관 병상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환자의 진료의 질이 높지 이렇게 급조된 병원을 만들어서 함께 일해보지도 않은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의료팀, 아마도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면 중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의료 인력이 또 동원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게 뭐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일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병원에서 저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병상 확보나 의료
대응 여력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다 이런 네.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뭐 현장 상황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입원이 필요한 대기 환자가 한 1,000명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그 예를 들면 뭐 산모랄지 투석을 받아야 된달지 무슨 다른 과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인데 병원에서 그런 다른 치과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병동에 입원하면 다른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각서나 다짐을 받고 입원하는 상황. 네. 확진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거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현재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치명률인데요. 네. 지난 7월에 우리가 치명률이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 0.1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걸리면 그중에 1.4명 정도가 사망하는 정도로 낮았는데 지금은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네. 예. 그 1.4%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뭐 코로나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네. 유럽 전체의 치명률이 지금 1% 수준이고요. 영국은 한 0.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국의 영국의 5배, 6배 되는 수준? 유럽에 비해서도 지금 1.4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현재는 그 보도로 보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네. 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명률이 높아진 이유가 이 추가 접종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 이 방역 당국이 이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네. 네.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을 했는데 추가 접종률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사실은 접종에 대한 어떤 참여율, 네.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태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접종의 속도가 느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추가 접종률이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고령층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시설 중심으로는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높지만 네. 60세 이상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노인분들의 경우는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대개 전체적으로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네. 그간에 있었던 뭐 백신의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관련된 논란, 국가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백신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백신 추가 접종이 한국이 다른 주요 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네. 어느 정도로 낮나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체 인구 대비로는 한 9.7%,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데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추가 접종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접종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 대상자가 지금 거의 전체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가 접종률만 가지고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나 너무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예. 추가 접종 대상자에서 접종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점은 국민들이 추가 접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그 시사점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좀 더 설득 작업을 더 열심히 하고 특히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좀 더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정부가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뭐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겠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 국민들이 그 체감하는 네. 뭐 인과관계에 대한 보상, 인과관계를 인정한 보상이나 뭐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 지원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 판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도에서는 이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그 대부분을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존재했는데 네. 그게 왜 그랬는지, 왜 시도와 중앙의 판단이 다른지, 왜 중앙에서는 그렇게 그 낮은 빈도로 이상 반응이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가 그 백신 이상 반응을 나누는 방식은 그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인과성이 있다, 인과성이 없다, 인과성을 잘 모른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현재 정부는 그 인과성을 잘 모르는 회색지대를 인과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누고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낮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통계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 가능성이 낮아서 인정을 못 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인과성이 있는 쪽으로 판정을 하면 중앙에서는 인과성이 없는 쪽으로 그 주장을 번복하는 판정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회색지대는 사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한해서는 뭐 인과성을 굳이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백신과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합병증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판정위원회의 그 뭐 회의록 같은 것도 공개하고 지금은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법률가나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이 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청소년 백신 접종이 될 수 네. 있을 건데요. 청소년의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 성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집단 대비로 보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한 15%쯤을 차지하는데 전체 확진자에서는 뭐 한 18%, 19%뭐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전체 인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면 뭐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고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수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은 고령층에서의 문제지 이게 네. 청소년에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 전체 위기 현상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 보고 청소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게 지금 무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약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고위험군의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는 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은경 청장 주재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 네.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좀 개선 여지를 남겨뒀는데 네.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워낙 반발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소년의 경우에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질환이 아닌데 일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제외하면 백신 접종을 너무 강권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네. 다른 하나 지적할 부분은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또는 뭐 예를 들면 학교 단위에서 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논의하는 기회
같은 것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반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아주 늦추거나 아예 대폭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독서실이나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 기준이 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방역 패스를 요구하는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정부가 발표할 때도 왜 코인 노래방이나 뭐 이런 곳만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는 요구하지 않는데 노래방은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학원의 패스를 방역 패스를 요구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가는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왜 방역 패스를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확진자 발생의 규모,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시설 대비 어느 정도의 빈도나 확률로 감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객관적인 통계를 내놓고 그 통계에 기반해서 방역 패스를 요구하는 시설을 선정해야 지금 같은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부작용일 텐데 그 네. 부작용 중에서 심근염에 대한 사례 한 5건 정도가 보고가 네. 됐다고 하고요. 또 좀 드물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합병증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주 드물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물더라도 뭐 내 아이한테 뭐 나한테 생기면 그게 이제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심근염이나 식낭염 같은 경우 국내에 발생한 케이스들은 모두 가벼운 케이스여서 뭐 그 대부분 치료를 잘 받고 별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됐고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역시 이제 뭐 한 11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네. 그 발생 빈도를 보면 뭐 100만 명당 한 5명, 4명 정도여서 그렇게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역시 이것도 이제 다양한 중증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들은 아니어서 안심하실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해외 사례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좀 더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가요? 역시 소아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성인보다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높고 효과는 비슷하고 해서 뭐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성인 접종에 비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위험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 발생의 위험 편익을 같이 네.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를 걸린다고 해서 특별히 아주 이게 심각하거나 위험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는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오미크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 확진자 추적, 그러니까 의심 환자로는 지금 약 추적 대상자가 2,300명에 달하는데 확진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좀 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오미크론 확진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지금은 워낙 초기라서 이게 그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어떤 날은 뭐 한 20명쯤 확진자가 발견됐다가 물론 네. 이제 해외 환자를 포함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떤 날은 뭐 2~3명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열심히 역학조사를 해서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보건소의 방역 인력이 오랫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그것 때문에 역학조사가 계속해서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특히나 감염력이 높은 걸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뭐 밀접 접촉자라든지 추적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의심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가 아니면 예, 예. 보건소의 방역 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의심자라고 지금 판단돼서 네, 추적을 네. 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2,000명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뭐 재택 치료가 확대되거나 또는 뭐 새로운 하여튼 방역 업무가 되면 일차적으로 그게 보건소에 할당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보건소의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미크론 감염이 대부분 경증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해외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되레 14일로 늘렸다고 하는 보도까지 있던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늘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신종 변이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불확실성에 우려 대비해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을 바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러면 진단 키트가 네. 뭐 이미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 있고요.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이제 개발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개발이 되면 이제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고 또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사용할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12월 말, 좀 늦어지면 1월 뭐 초순 정도에 실제로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로 진단해서 검출이 되면 좀 방역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접촉자 격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접촉자로부터 발생하는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법, 진단법의 개발뿐 아니라 보건소의 역학조사 인력의 충원이 같이 동반되어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인력 충원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네. 실제로 선별진료소에 요즘 가보면 뭐 700번대 대기번호를 받았다라는 국민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서 이 선별진료소의 의료 대응 인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충원이 가능할까요? 사실 선별 검사는 꼭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역학조사 업무, 접촉자 격리 업무, 뭐 병상 대기 환자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고려하면 네.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저는 의료기관 쪽으로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별검사 업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저는 그 동네에 있는 중소병원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곳에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